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 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 발달, IQ,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발달 심리학, 뇌과학, 인지 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저는 뭐 연속으로 녹음하지만 이제 방송은 일주일마다 올라오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리더십 드립이 역대급 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정말 방송하면서 생각났거든요. 리더십. 그러니까 정말 원래 드립은 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야. 네, 근데 저는 한 20%는 준비된 드립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렇지 않고는 저처럼 드립을 많이 칠 수가 없어요. 드립 신인데 제가. 드립맨, 드립십? 그러니까 드립십? 그래서 박사의 드립십?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그 고영성 작가님의 특강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만의 신 박사님의 특강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이거를 원했어요. 예. 왜냐면 이거를 이제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했을 때 회사 다니신 분들이 없으니까 회사 할 때 대기업에 다닌 사람도 없었고 예. 또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그다음에 경험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져본 분이 별로 없으니까요. 왜냐면 없었죠. 그 리더십에 솔직히 그 책이나 읽은 분들은 많지만 내가 리더십을 생각해보고 고 작가님은 생각을 해봤지만 그걸 적용할 기회가 잘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회사에서는 안 했지만 교회에서 엄청 많이 했죠. 왜냐면 교회 리더십은 하드 트레인 리더십으로 제가 항상 음. 얘기하지만 왜냐면 모든 사람을 상처를 주면 안 되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야 되면서 또 다 돈이 딱 들어가요. 그렇죠.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 하겠습니다. 처음에 진행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존중 모델에서 리스펙인데 처음에 R 레코그니션 인정했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empowerment.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S니까 긍정적 피드백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어떤 회사에서 5년간 공장장으로 재직한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성과 평가를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게 회사가 아직 중소기업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안 돼 있다가 이제 좀 해보자. 근데 성과 평가 봤는데 이제 이 저자가 이제 그 성과 평가를 도와주러 갔어요. 근데 그게 회사 사장이 이제 앤드류인데 앤드류가 이 톰에 대해서 평가를 되게 이제 안 좋게 한 거예요. 안 좋게 해서 막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저자가 성과 평가를 좀 멈추자고 한 거예요. 해가지고 앤드류를 따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왜 불렀냐고. 톰이 뭐 정말 안 좋나요? 그랬더니 그 저자한테 아니라고. 우리 회사에서 뭐 가장 우수한 공장장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내리냐고 했더니 정신 좀 차리라고 했다고. 이 저자가 자기가 이제 왜 뭐가 문제냐고. 지금 당신 때문에 톰 나갈 수도 있다고. 이해 못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어떤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건 이게 평가를 내면 좀 충격을 받아서 원래 왜냐면 잘하다가 최저 성과 좀 안 좋았나 봐요. 좀 이렇게 다시 잘할 수 얘기하는 건데 왜 그게 뭐 문제냐고.
뭐가 문제냐면 톰은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근데 처음 평가를 받을 때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거예요. 톰을 따로 나중에 저자 만나봤더니 톰은 당연히 황당한 거죠. 아, 회사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앤드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톰은 진짜로 직장을 그만둘 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부정적 성과 평가를 받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사실 톰이 아니라 앤드류 당신이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피드백이 없으면서 나중에 부정적 정신 차리라고 피드백을 주었을 때 그 팔로워들은 여긴 충격을 받는 거죠. 그거네요. 종합 검진을 받아야 암을 찾든 말든 하는데 갑자기 딱 설집었는데 여기 암 종양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앤드류 같은 황당한 게 또 우수한 직원이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톰이 지내면서 앤드류가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그렇죠. 너가 이렇게 잘했고 아 좋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만약에 진짜 정신 차려 했을 때에도 받았을 텐데 그런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터져가지고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게 잘 먹히지 않고 오히려 아 내가 지금 회사에 나는 진짜 헌신적으로 일해 왔는데 필요 없는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도 하나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크게 작게 지나는 게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일을 분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한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잘 못해요.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일하기 때문에 심지어 제 친구도 있는데 제 친구도 일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하면서 일단은 그 한 텀에서는 절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다음 왜냐면은 하면은 잔소리가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근데 그 작은 텀이 끝나면 바로 피드백을 줘요. 네가 이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 인정은 이 부분은 잘했는데 이거는 틀렸다. 이거를 또 요 작은 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너가 일을 2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결과 나왔을 때 너 평판을 다 깎아먹는다고. 그렇게 저는 꼭 작은 피드백을 꼭 주는데 근데 그 피드백을 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고 작가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윽박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렇죠. 피드백이라는 게 피드백이 아니라 비난을 하죠. 비난. 호통이고. 호통. 예. 호통 리더십인지 알고.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호통 리더십 같은 소리가. 예. 그래서 이제 저자는 그러면 어떻게 피드백하는 것이 좋은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진심으로 좀 자기 직원이 팔로워가 성공하는 그 마음으로 피드백을 해라. 그냥 그냥 이렇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왜냐면 실질적으로 팔로워가 잘하면 자기도 좋은 거예요. 자기 팀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것처럼. 진심으로 우리 팀원들이 잘해야 되길 바래라. 그런 식으로 만약 진심이 묻어나온다면 그 피드백이 정말로 그 팔로워들한테 잘 먹힐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신 팔로우를 만약에 안 했다고 시작한다면 예고를 해줘라. 뜬금포로 애들도 준비도 안 됐는데 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예고를 해준 다음에 지금 안 했다면 해라. 한번 갑자기 뜬금포로 하면 애들 준비도 안 됐는데 나오면 적응도 못하고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은 긍정적으로 웬만하면 칭찬 위주로 하되 칭찬 위주로 마일리를 쌓아서 이제 하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뭔가 피드백을 줄 때 제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피드백하지 마라. 상황이나 태도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꼭 너는 넌 내성적이어서 안 돼. 그렇지 이게 뭐야? 뭐 생뚱맞게 그렇죠. 내성적이라서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예. 아예 존재 자체를 폄하하거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구제 불능이라는 얘기잖아. 너는 미국에서 공부해서 안 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나라 문화를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킬지 있었고 애가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잘못했는지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고정적으로 박아버리는 거고 낙인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칭찬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자기 고정된 걸로 칭찬을 받게 되면은 우리 한번 성장한 상황 고정 상황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거 어떤 상황과 편법을 쓰거나 나중에 성공 못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실제로는 이 정도 듣지 않았는데 내가 안 되는 인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충분히 그 상황 가운데 행동이나 태도를 바꿔서 개선시킬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존재 자체의 문제로 그냥 환원해 버리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피드백을 주실 때에는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상황이나 행동이나 그 중심으로 피드백을 줬을 때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게 된다면 아주 훌륭한 리더십 또 이 직업이 몰입할 수 있는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명언 하나가 또 나와요. 정말 탁월한 리더란 타인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리더는 또 얘기하면서 지 스스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님 피드백 좀 여러 가지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리더라고 해서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과정 가운데 자기도 스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핀데 파트너십이에요. 리더는 보스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트너십이 안 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직원을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뭐 대우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 어떤 뭔가 설정을 할 때 아니 자기는 리더라고 자기는 상사라고 해서 특별히 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회사 내에서 뭐 임원들이나 리더들의 주차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할지 또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도 너무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아니 나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위에서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팔로워들은 이 회사가 나를 그냥 파트너로 여기기보다 나를 그냥 쓰는 인간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임원들은 뭐 차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차피 줘야 될 거면은 그냥 안 보이게 몰래 돈으로 주는 게 몰래가 아니라 그냥 돈으로 주면 얼마 받는지 모르니까 연봉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게 더 낫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생색내면서 굳이 그 파킹락 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밥 딴 데서 먹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웬만한 건 다 똑같이 하고 뭐 의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만 돼도 이제 상무부터는 차가 나오고 전문가 부사장부터가 이제 기사도 나오거든요. 뭐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워낙 바쁘니까 그 시간에도 일을 한다고 치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차라리 그냥 돈을 더 주는 게 낫겠네요. 그냥 자기가 하고 다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 어떤 차별이 좀 극단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어떤 팔로워들은 그렇게 어떤 헌신에 대한 마인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더불어서 차이도 많이 나지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내가 마땅히 법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마저도 나는 갖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일을 하면서도 이직을 맨날 생각하고 있거나 내가 언제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선배가 몇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제 주변에는 이제 그 박사학위 받고 과장급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스톡 옵션을 많이 받더라고요. 들어갈 때. 근데 그 스톡 옵션이 막 떼돈 버는 스톡 옵션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스톡 옵션이라는 게 여러분 저도 정확하게 개념을 완벽하게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 년 지났을 때 이거를 팔 것인가 뭐 안 팔 것인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스톡 옵션은 이렇게 당장 주식 주는 줄 아는 분들 되게 많이 알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많으니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스톡 옵션을 뭐 1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월급을 월급에서 까고 그 계산을 할 때 스톡 옵션 100만 원 해갖고 그러면은 꼭 회사가 내가 주주잖아요 회사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상여금도 그냥 주식 빚내서 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그건 되게 추잡스럽잖아요 진짜. 그리고 봐가지고 제가 강의 들어가면 제가 주식 강의도 아닌데 끝나고 자기네 회사 주 어떻게 될 거냐고 왜 관심 있냐 했더니 회사에서 살아서 빚내서 샀다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주식을 주는 게 아니라 빚을 떠안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너스를 줄 때 뭐 현금도 주면서 같이 그냥 주식을 주는 거죠. 네. 만약에 네. 이런 식으로 한달치 그런 거면 훨씬 더 회사에 대한 어떤 애사심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미국 제가 되게 유명한 애널리스트 이제 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거의 헤드급한테 그 들었는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되게 다른 큰 기업 문화 중에 하나가 한국은 오너 체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중시하는데 근데 미국은 뭐 시가총액을 되게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근데 주식을 예를 들어 직원들이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이미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매출이랑 상관없이 이 회사가 좋다 그럼 오르잖아요. 주식이 주가가 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 그러니까 회사 욕을 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자산을 깎아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그거 처음 듣고 되게 뻔한 말이지만은 되게 괜찮다. 그래서 그 어떤 이게 아주 이게 약간 작은 주식이라도 이게 사람들이 조금씩 갖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애사심이 조금 더 애사심이 아니라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대만이 우리나라의 연봉의 70에서 80%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대만도 거의 다 스톡옵션을 준대요. 취업을 하면. 그래서 다 스톡옵션으로 돈을 벌라 그런대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한번 그런 식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회사 성장했을 때 같이 정말로 그 보상을 그나마 자기의 직무에 맞게 공정하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을 경우에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제 아는 이제 뭐 아는 형님 회사를 언급 못 하겠는데 이 형님이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1,000억 단위 이상의 매출 더 올리게 됐어요. 보너스 50만 원 더. 알아. 귀방맹이 때릴 뻔해서 너무 짜증나갖고 듣자마자 짜증나갖고 나중에 뭐 이제 또 그 당연히 이제 승진에 도움이 됐겠지만 이 형이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을 되게 그때 10시 11시 맨날 끝나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사실 이미 알고는 있었죠. 왜냐면 이 회사에 있으니까. 이 회사가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막상 자기가 당해보니까 X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이 뛰어난 회사인 게 일단은 C가 평균 고가거든요. 근데 B를 맞으면은 그게 사원 선임들은 물가 오르는 것까지 합치면은 연봉이 한 10% 정도 올라요. 한 7, 8% 못해도 7, 8% 올라요. A를 맞으면은 한 10명 중에 1명인데 거의 한 10% 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10%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거기다가 삼성은 연봉에 보너스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거의 총 수익은 20% 늘어나는 효과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1,000억 단위 매출을 올리잖아요. 근데 A 고가 위에 그냥 특별하게 임원 그 사장이나 부사장이 줄 수 있는 S 고가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 받는지 몰라요. 그 보너스로 더 많이 챙겨줘요. 그거는 그 받는 사람도 쉬쉬하기 때문에 거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보상 체계가 그나마 조금 더 그렇죠. 삼성은 또 돼 있으니까 그나마 그 회사가 마약 같다 보상이. 그러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회사가. 그렇게 아니 여러분 언론이나 SNS 보면 삼성 욕하는 글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회사가 이번에 갤럭시 노트 안 터졌으면은 영업이익을 매출 말고 영업이익을 30조 달성할 뻔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SNS 보는 거는 맨날 삼성 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좀 현실과 그 키워드들이 말하는 삼성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생각보다 뭐 조직 문화도 구리고 뭐 연공 서열에 뭐 지금 사후 해석 편향만 나오잖아요. 뭐 이럴 줄 알았다만 나오는데,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200조 될 줄은 어떻게 200조는 어떻게 된 건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강조하지만 고 작가님이랑 여러분은 그런 거를 뭐 남들이 막 누구 욕하고 뭐 한다고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얘는 뭘 잘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거를 계속 공부해갖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트너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기대, expectation. 그러니까 직원이 리더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기대를 잘 안 해서. 그러니까 기대라는 게 기대를 하더라도 뭔가 구체적인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와요. 여기 예시가 나오는데 뭐 제조업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리더가 이 팀이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보기 좋게 그래프나 그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달성해야 됩니다라는 걸 잘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나 팀원이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달할 목표가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더라도 말로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원래는 생산성이 원래 뭘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생산성이 거의 극으로 갔다고 생각했던 팀이었었어요. 이 팀한테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걸 달성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1.5배의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그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잘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리더가 안다 할지라도 리더가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그냥 보기 좋게 보여주니까 이게 이제 사실 생산성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이 어떤 자기 리더의 기대에 부응하게 만들게 하려면은 그 기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라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기대 부분의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 연구소에 있을 때도 네. 저희가 항상 그 KPI가 있어요. 그 목표 지수가. 그래서 그거를 되게 분기나 뭐 이렇게 달마다 몇 % 달성했나. 근데 그게 또 부작용도 있기는 해. 그 KPI 자체는. 그래서 그것만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역시 고 작가님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막연하게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이거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왔나? 그게 그래도 이렇게 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 피터 드러커 진짜 그 명언이잖아요. 측정되지 않은 건 관리될 수 없다. 그렇게 어떻게든 정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몇 프로, 그러니까 얼마 향상. 그러니까 그 구글에서 구글의 아침에는 자유가 없다. 그 라즐러스 버긴가 그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 사람도 항상 말하는 게 그 레주메 이력서 쓸 때도 항상 정량화해서 쓰라 그러거든요.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했고 13% 달성을 했다. 이렇게 써야 그게 좋은 이력서라고. 똑같은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게 나타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 모호하면은 사람들이 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안 하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또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근데 뭐 자영업자랄지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죠. 더. 명확하게 그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 기대라는 게 팀 단위 기대도 있지만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1부 때 말씀하셨나요? 이 친구한테 아주 정확하게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면은 딱 생기니까 그렇죠. 내가 맞아요. 그 3년 연속 고가 받았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해주실 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네가 할 목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기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것도 하나 찾아주셨는데 제가 아까 자세히 말 못 드렸는데 중국어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다 체크해요. 너 이 자식 너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너 학원만 다니는 거 아니야? 이제 그거 뭐냐 시험 보려고요. 이제 11월에 시험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멍청한 거라고 바보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거든요. 매달 시험을 봐야지.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가서 시험 봐. 그럼 네가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그럼 효과가 뭐야? 시험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시험을 더 잘 볼 거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는 뭐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그래서 그 2번 했는데 2번 다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걔가 매번 시험을 봐서 되게 빨리 점수를 땄어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고가 그 점수 입력하는 게 12월이면은 11월에 시험을 보려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다. 보통 제가 멘티들 얘기 들어보면은 계획이 없거나 계획이 막연하거나 계획이 터무니없거나 계획이 잘못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 안 쳐서 11월에 시험 봐서 망했으면 걔는 진급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고 작가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리더는 항상 모호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랫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우리
뭐 이렇게 왕이 한마디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중, 우리가 의중 뜨느라고. 의중을 뜨느라고 토론을 하고 그런 식이 되면 얼마나 세상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가 아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대를 팀 단위로 또 개인 단위로 해줬을 때 그 팔로워들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네. 근데 그러려면 당연하게 본인이 이 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예. 한 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정량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실력이죠. 사실 그렇죠. 정량화가 실력이에요. 뭐 이렇게 일본 구멍가게 할지라도 정량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차이가 너무 심하다. 왜냐면 정량화 해야지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눈으로 가시적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 사항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변화 사항을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 그냥 변죽만 올리는 거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죠. 열심히 얘기는 그렇죠. 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뭐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혹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약간 이건 떨어지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정량화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책에 쓰고 있는 얘기라서 다는 얘기 안 드릴 건데 저희 이제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만 보면 문제가 보여요. 아이씨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문제 이렇게 저희는 이제 그 이미지를 많이 그렇게 사진으로 찍거든요. 현미경으로. 문제 이게 구멍이 있네.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그걸 다 싹 다 모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싹 다 모은 거예요. 모으니까 갑자기 무슨 퍼즐이 완성되듯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게 모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막 이렇게 사람들 얼굴 같은 걸로 모아갖고 큰 그림 만드는 거 사진 그렇죠. 막 모아갖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마법의 문양 무슨 그랑조 나올 것 같으시 거기서.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딱 나오면서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량화, 체계화 이게 그냥 터무니없이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시스테미틱하게 만드는 거가 그게 싸움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되게 별 차이 안 나갖고 모르는데 그게 자꾸 습관이 되고 모이다 보면은 10번 중에 9번은 해결 못해도 한 번은 여전히 못 해결할 것 같았는데 해결하는 경우가 나와서 그때가 여러분한테 성장의 기회고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리더십뿐만 아니라 개인이 할 때도 우리가 저번에 목표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사람의 행동 변화를 이룰 수 있고 목표를 달성 확률이 높은 거니까 개인의 어떤 원하는 목표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거 다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배려. 작은 배려가 직원의 생산성을 높인다. 이 회사가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를 느낄 때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네덜란드에 그 한 디자인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6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강철 케이블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책상 올라가는 책상에 회사. 그 아주 좋은 회사였어요. 자, 야간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이 아니라 진짜 제발 야간을 하지 마. 야근을 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제 제가 그 기사나 동영상이나 그걸 봤는데 봤는데 근데 웃긴 게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회사를 안 떠나고 뭐 하고 있냐면 그 아래서 같이 동아리 모임을 하고요. 다른 야외 활동하는 거예요. 책상이 없으니까 거기에 막 댄스도 하고 파트도 벌이고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활력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저에는 뭐냐면 그냥 회사가 날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구나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을 때 헌신적 문화 또 직원이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옛날 동영상을 제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사원 대리 애들한테. 진짜 이 회사 쓰레기인데요? 그러는 거에서 이 회사 독한데요? 집에 가지 말라는 거야. 책상 위에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매달려서. 애들끼리 토론을 보면 그럼 책상에다 항상 먹을 거를 구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밤새면 배고픈데 그러면서 와 이거 이 회사 독한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이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일 자체가 되게
창의적인 게 많잖아요. 창의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휴식도 필요하고 다른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막 책상 안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여러 영감도 받아야 되고 하거든요. 때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근데 여기 뭐 야근한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투입 대비 결과 나온 게 있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그렇죠. 제조랑 개발이랑 그렇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여기 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뭐 디자인에서 쫀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삼성이 그게 여태까지 했다니까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삼성이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했다면 더 큰 퍼포먼스 이제는 근데 거예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 왜냐면 여태까지는 왜 그게 됐냐면은 모방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잘 먹혀도 빨리 따라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따라할 수가 그리고 없거든요. 점점 대결하는 상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 제대로 하는 문화가 해야 되고 이 배려에 대해서 진짜 거의 제가 본 최고의 동영상이 있는데 이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가 그 사이먼 넥 있잖아요. 그 골든 서클. 그렇죠. 그 사람이 최근 구려도 그 동영상 그 사람이 진짜 강의는 잘해요. 진짜 교주야 교주. 진짜 쏙 빨려들거든요. 강의 들면 진짜 제주꾼이거든요. 그 사람이 또 두 번째 강연도 되게 좋아요. 왜 그런 거거든요. 강연인가 책인가 있는데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네, 그거. 그 책은 괜찮아요. 그 책 괜찮아요. 왜 일하는 거는 쓰레기인데 그 책은 진짜 괜찮아요. 그쵸. 그 동영상 봤거든요. 책은 안 읽었는데 거기서 동영상 보셔야 돼요. 그 말 얼마나 잘하는데 거기서 교주야. 그 베트남전인가 얘기 나오거든요. 베트남전 얘기 나오는데 막 총알이 피슈 막 날라오고 막 그래서 전우가 맞아갖고 이제 헬기에 실어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헬기에 실어 보내서 전우를 막 들쳐업고 막 이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막 헬기까지 뛰어 올라가갖고 딱 헬기 실어놓고 딱 다시 이제 돌아가기 전에 딱 돌아가갖고 그 전우의 이마에 키스를 딱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걸 말하는데 제가 지금도 소름 돋아. 그거 보면은 왜 그래야 되냐. 얘가 지금 극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뭐 이성 간의 키스가 아니라 그 우리도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때 괜찮다고 거기서 딱 이마에 키스를 한번 해주는 행위 자체가 얘가 그 막 불안하면은 더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 건강이 안도감이 확 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솔직히 감동 되게 많이 받았어요. 걔가 또 교주기도 한데 저는 되게 몰입했었어요. 걔가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그 베트남전인가 뭔가를 막 상상하면서 전쟁터를 상상하면서 그 각박하사에서 딱 야 빨리 가 그러는데 거기서 딱 되게 천천히 걔가 그것도 키스 되게 천천히 해요. 그거를 이마에다가 쪽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환자였을 때 얼마나 내가 안도감이 들었을까. 이게 리더구나. 제가 그러니까 이 사이먼 넥이 진짜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괜히 테드에서 1등 했었거든요. 1등 요즘은 아닌데 3인가 4인가 떨어졌는데 1등 했었죠 한동안. 그러면서 이 딱 그 배려가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차이. 그 상황에서는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내가 진짜 안도감, 내가 그 다음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감 그거를 느꼈을 때 사람은 진짜 이 퍼포먼스를 나와서 그 사이먼 그 생명까지 구하는 얘기니까 이게 진짜 이 배려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렇죠. 여기에서 저자 아내 이야기가 나와요. 예. 아내도 이제 되게 유명한 뭐 아무튼 사람인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엄마가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암센터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업무를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안 맞고 또 프로다 보니까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리더가 꺼리낌없이 가라고. 왜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엄마의 건강이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딱 이러니까 이 아내가 이 배려심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 이 회사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나 이 배려심은 평소 때도 중요하지만 정말 절실할 때, 그렇죠. 위기 때, 그 키스도 마찬가지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고 원래는 절차로 따지면은 할 수 없는 건데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우리 갖고 회사의 절차를 뛰어넘는 그렇죠. 그 배려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선례가 알려지면은 그 직원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도 그렇죠. 역시 우리 회사.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는 떠나서 그 되게
너무 가엾거든요. 저는 그 가족이. 예. 저는 그 가족을 얼마나 불쌍해요, 진짜. 뭐 다른 거 다 빼고 왜냐면 그건 이슈 너무 많으니까 그냥 불쌍하잖아, 너무. 그다음에 그 시체도 못 찾은 부모는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진짜. 막 그 이별을 끝내 못한 거잖아요, 제대로. 근데 제가 그 가족 어느 가족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이게 중견기업인데 그 사표를 반려를 안 했어요. 그 수리를 그 사표를 그 수리를 안 하고 반려를 해버리고 아직도 그 애들 이렇게 그거 때문에 거기 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솔직히 제가 모르는데 끝까지 월급을 준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좀 회사를 알아봤거든요. 그 이직률이 이것도 좀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0.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딱 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사장님이 리더십이 있으면은 그 이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거의 뭐 퇴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전망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회사 자체가. 그 매출도 좋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궁금했거든요. 그런 헌신적 문화가 있을 때 회사라는 게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위기 때에 또 이런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운동력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그거가 되려면은 또 앞에 게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왜냐면은 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월급은 받는데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딴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환영했지만 실제로 내가 일을 더 떠넘겨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욕나고 짜증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근데 앞에 게 우리 고 작가님 여태까지 설명해 리스펙트에서 RE 뭐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져야 그 일이 전가가 됐을 때도 그래 이건 내가 감내해야지. 그게 우리 삶이니까 그런 게 되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 월급 줄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 망하면 안 되고. 그렇죠. 왜냐면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중소기업인데 5명 사업자 회사인데 한 명이 그렇게 돼갖고 그 사표 반려해버리고 수리 안 하고 뭐 너는 계속 활동하고 하면은 그 직원 4명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요 지금. 그럼 나도 안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요 하나만 되면 안 되고 존중 모델을 다 같이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진짜 파워가 진짜 그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리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직원들 건강 문제 갖다가 배려 안 해주는 거. 이거 최악이라는 그게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더러운 헬조선인 게 또 헬조선일 때 헬조선 까줘야 되잖아요. 싱가폴이 되게 좋은 게 싱가폴 아프면 회사 안 가요. 그래서 메디칼 책 MC라 그래서 그거 끊어갖고 회사 주면은 회사는 거기 1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거 토달면 바로 소송 걸면 돼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도 가서 반차를 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나는 아픈데 불구하고 내가 나는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그것이 되게 뭔가 되게 멋진 것이냐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압박을 맞는 거죠. 이게 아프면 서러워요. 아프면 서러운데 근데 또 우리는 또 고급진 방송이잖아요. 여기서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게 왜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돌아가느냐. 거짓말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남용하는 사람들. 솔직히 이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그 싸움이긴 한데 뭐가 어쨌든 결국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직업 윤리의식이 너무 낮아갖고 뭐 자유를 주자 회사에서 솔직히 그거 제대로 못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충분히 줬을 때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 같아요. 또 리더십이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라서. 근데 진짜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다 챙겨 먹자. 왜냐면 뭐 솔직히 내가 오늘 살기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숙취 때문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월이라서 늦잠 자서 나오기 싫은 거. 그런 게 더 많은 거예요. 뭐 회사는 내 거 뭐 쪽쪽 빨아먹는데 나도 여기서 나 할 수 있는 거 뭐 해 먹어야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 제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그거는 그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먼저 끌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항상 책임은 리더한테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건데 팔로워가 권한 맞겠습니까? 리더가 권한 맞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문화는 그 리더십 문화라는 거죠. 조직 문화는 그 리더십 문제라는 거죠. 그냥 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핵심은
확률적으로 리더한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팔로우가 하더라도 위에서 안 바뀌면 뭐 절대 안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번 리더들이 끊어내야 돼서 솔직히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독립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광복을 해서 광복이 아니라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에서 이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산업화랑 민주화를 했으면 여러분도 우리도 이제 뭘 할 차례거든요. 그게 이제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막 나는 솔직히 저도 그 꼰대들 싫어하는데 막 20대에서 좀 똑똑한 친구들이 386 쓰레기 새끼들 뭐 너네 때는 뭐든 잘 되던 시기다. 개소리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잘못하면 그 삼천교육대 끌려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나는 그렇게 막 키보드 어려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제가. 뭐 그때는 뭐 호황이어서 엎어지면 취업 그거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앞세대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막 달러 없으면은 막 독일로 탄광으로 광부로 가고 막 간호사로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 작가님과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여러분같이 우리 인생공부 구독자분들 훌륭하잖아요? 에이스란 말이야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퀵하면서 이거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예? 대기업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에 있는 스타트업의 오너도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를 바꾸고 선진 문화 의식을 인베디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뿌리 박아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못하면은 항상 우리는 되게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민족인데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누가 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키보드 워리어까지 다 사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걔네도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 죽게 냅둬야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신 박사님하고 저하고 뭐 우리가 같이 중심으로 이제 인생 공부하고 있는데 또 우리 인생 공부 목표는 실천이잖아요. 네. 저희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액션. 우리, 예? 우리 팀의 리더인 신 박사님께서 워낙 또 이게 말 많으시잖아요. 원래 행동이 더 빨라요.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실제로 우리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말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언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일어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치열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을 겁니다. 이벤트 예고 하나 해드릴까요? 이벤트 예고? 저희 이건 100% 할 건데 네. 저희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대학원 부조리 실태 조사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광고비만 제 돈을 사비로 15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럼 솔직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자가 10명이 연락을 했는데 그 자료 좀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욕할 뻔했어. 니들도 니 돈 주고 하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 기자가 해야 될 걸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네는 이걸 하는 일로 월급을 받지 않냐고. 근데 나는 이거 한다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나 욕이나 한다고. 이런 거 왜 하냐고. 예? 실제로 한 0.1% 정도는 저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거 있죠? 왜 하냐고 이런 거. 예? 그게 아니라 근데 지금 500개가 쌓였거든요. 보면 깜짝 놀라요. 예,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깜짝 놀라요 그게. 그러니까 얘가 이거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솔직히 목표는 법안 설립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법안까지 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훈계 한번 할까? 혼내주는 게 목표거든요. 국회의원들 교무위라고 있는데 여당 야당 다 불러놓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매년 이 시즌 되면 제가 왜 이거 하다가 미루다가 한 건 노벨상 타령 맨날 하잖아요. 뭐 노벨상 어쩌고저쩌고 맨날 타령하잖아요. 내년 되면 노벨상 타령 또 하거든요. 언론에서. 미친놈들 노벨상 너네 언론 타령할 게 아니라 그런 시간 에너지 있으면은 대학원부터 싹 다 바꿔야 된다고. 지금 그 500개 중에 50%는 성추행이에요. 미친놈들 다 사형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인건비 횡령이 제일 많고 무슨 지금 대학원 애들이 인건비 횡령하고 뭐 그러는데 무슨 노벨상을 타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 노벨상은 앞으로 노도 꺼내면 안 돼요. 이 인건비 횡령 언제 없앨까 이거부터 없애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김영란법 생기니까 더 다르게 금품을 요구한대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몰랐는데 논문 심사를 하고 나면은 돈을 요구한대요. 그거에
사실 근데 원래 다른 나라도 그 논문 심사할 때 뭐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있어요. 왜냐면 교수가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다. 없는 나라도 있고. 왜냐면 그걸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논문 심사비 그게 근데 되게 크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형식적이에요. 근데 논문을 심사했다고 호텔에서 밥을 대접해야 되고 골프 대접을 해야 되고 이거 미친놈의 나라구나. 내가 이게 진짜 이게 사이코 새끼들만 모여있구나. 대학교에 진짜 제가 그렇게 놀랐어요. 내가 진짜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진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이코 교수 놈은 뭐라 그러냐면 김영란법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딴 심사를 뭐 니들이 알아서 교수 심사위원을 모셔오라 그랬대요. 이거는 이게 사이코 새끼야. 내가 볼 때 이건 진짜 이게 교수인가. 솔직히 제가 그러면 150만 원 들여갖고 지금 500개 자료를 모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다음에 엄청 어려운 문제인 게 뭐냐면은 보통 그 링크 클릭이라는 KPI가 나와, 아니 자료가 나와요. 그 지수가 나와요. 페이스북은 이게 거의 뭐 6, 7천인데 차면 5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꺼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되겠어? 그 실제로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이거 저희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혹은 또 이게 진짜 불이익 그걸 그 말도 되게 많아요. 익명인데 불구하고 내가 익명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올까봐 학교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서울대하고 못 쓰면 내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갖고. 이게 그만큼 힘든 문제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1,500만 원 여기다 쏟아붓죠? 그러면은 자료 5,000개를 10배로 늘어나지 않아도 세츄레이션 생겨도 3,000개 모이는 거예요. 그럼 3,000개 모이면 뭘 의미하냐? 지도교수당 하나당 5명 학생이 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15,000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1,500만 원 쓰면은 15,000명 피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 그렇게 뇌물 처먹고 애들 성추행하고 하는 교수가 학부생들 똑바로 가르칠 것 같아요? 수업 준비하고? 안 해요. 제가 어저께 무슨 거에서 봤는데 천조국에 강의해갖고 하버드는 클래스가 다르다. 요즘에 하버드에서 먹방이 아니라 먹강이 있어요. 그 최고의 셰프들이 나와갖고 학부 강의인데 하버드에서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PPT에서 이게 어떤 화학적 반응으로 요리가 되는 건지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300명 강의인데 800명을 신청을 한대요. 그렇게 교수들이 막 강의 연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애들 재밌게 막 호기심을 이끌어내려고. 우리는 그 BJ들이 제일 열심히 먹방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나라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봤는데 이게 이제 우주적 문제인데 이거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이제 하나 실내인데 실내는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문제, 성추행 관련된 문제인데 요즘에 수시 전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대학 가려면 정보 싸움이거든요. 그 컨설팅 업체도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비싸요. 몇 천만 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자사고나 막 특목고 같은 경우는 워낙 그게 잘 돼 있는데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죠. 지방에 있는 뭐 어떤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죠.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일반 그 지방의 일반고에 한 선생님이 전문가예요. 잘 없는데 보통. 그래서 정말 이분이 딱딱딱딱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죠. 이 특히나 그런 지방에 있는 일반고 같은 경우도 거의 엄마 입장에서 모세네요. 모세. 그렇지. 모세 딱 모세 느낌이네요. 얘 성적 보고 딱 하면 너 여기 하면 되겠네. 모세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믹 모세.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1년이 2년 넘게 계속 성추행을 한 거예요. 성추행을. 학생을요? 고등학생. 미친 새끼네 이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얘기를 어떤 이제 한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폭로를 했는데 폭로가 아니라 구속시켜야죠. 미성년자를 하면은 그렇죠. 구속이에요, 구속.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구속 당했죠. 네. 근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를 그 폭로한 애 있잖아요. 네. 애가 주변 애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없앴다고? 아. 그게 애들 미쳤구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애들은 너 나 대학 어떻게 갈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이해도 가요. 게다가 네. 나는 대학 가려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패러다임에 다 부모든 애들이 다 박혀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나는 참았는데 너 뭐 하는 거냐고. 나는 참았다고. 왜냐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나에게 성추행한다. 나 참았다고.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이걸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후에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헬조선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심각하네요. 이런 모습이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그 권력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 대학원도
교수의 절대적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따 보니까 그 교수는 그 권력 안에서 그런 행사를 하게 됐을 때 당하는 우리 대학원생들이 쉬쉬하는. 왜냐면 그런 거 할지라도 이게 내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마 주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끼리 서로 가해자가 돼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는 사람들이 이거 뿌리를 못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외국에서 박사 받고 한국에서 그 박사 잘한 훌륭한 친구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이 왜 이걸 무서워하냐면은 내가 졸업을 못할까봐 무서운 거거든요. 그 교수를 바로 잘라도 솔직히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거를 바로 보충할 수 있는 지금 인력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성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예를 들어 포스트 닥터 연구원으로 그걸 국가에서 좀 고용을 몇 명을 해줘서 이렇게 걔가 식스맨처럼 있는 거예요. 그 젊은 그 박사들이. 그래서 만약에 비리가 났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충분히 다 잘라버리는 거죠. 미친 놈들 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면은 그게 보통 언론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걔네도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자들도 그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싫어하니까 기사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인생 공부 플랫폼은 우리는 그게 이권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재미없는 얘기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완전 자리 잡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예고하다가 갑자기 딴 걸로 넘어왔는데 이거 이런 일을 했고 하고 있고 책을 읽읍시다. 저희 진짜 할 거거든요. 예, 정말 그걸 우리가 그래서 아직 모르신 분이 있어. 얘가 진짜 옛날 거라서 옛날에 나왔던 거라. 옛날에는 이제 지정책을 읽고 있으면 상품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워낙 책 읽는 부분들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읽고 있어도 제가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재석 했던 거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권도 10,000원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제 돈으로. 그래서 이제 소감도 따고 그다음에 느낌점도 보고 책을 읽어서 좋은 점도 얘기하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나도 그럼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그 지하철 있는 데는 다 갈 거예요. 대전도 가고 책을 읽읍시다 하루.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걸 이제 하겠다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마 탈고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책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그 뭐 설득의 심리학 같은 게 보면은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거 보면 캠페인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캠페인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저는 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할 것인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대도 많이 되는 게 정말로 그러한 이론들도 적용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독서율을 인생공부를 통해서 높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일단 미니멈 총 상금 300만 원 규모의 우리가 카드 뉴스 100일장도 개최합니다. 도전하세요. 엄청난 컴피티션이에요. 이거 저희가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모든 상금은 올라갑니다. 잘 되면은 상금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고 돈 버는 거고. 그렇죠. 악착같이 저희가 해갖고 여러분들이 뭐라도 자꾸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그 외부 동기를 저희가 자꾸 주면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카드뉴스 투고를 한 20명 받았는데 그 투고한 친구들이 그걸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이 다 엄청나요. 내가 진짜 읽은 게 아니었고 정리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고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 남는 게 많다고.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명이 본다는 게 너무 뿌듯하다고. 이게 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 카드뉴스 하나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글짓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카드뉴스도 글짓기거든요, 여러분. 카드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글짓기는 아니지만 그 요약을 하면서 독서 노트를 남들하고 공유하면서 상금도 타고 뭐 또 여러분 요즘에 경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경력도 되고 그리고 지금의 되게 어떤 SNS를 이용한 가장 강력한 프레젠테이션 툴이죠. 그거 잘하나 못하나 따라서 뭐 어떤 부서나 또 브랜드나 홍보하는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저희가 뭐 인생공부 하면서 배웠지만 인생공부 구독자가 만일 때, 5만일 때, 10만일 때, 20만일 때 다 다르거든요. 근데 20만이 넘는 플랫폼에 자신의 어떤 작품을
한번 오픈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이거를 또 해본 사람만 알죠. 그렇죠.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등등등. 예. 앞으로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공부 안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대해서 고민해 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 무조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예,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T예요. T는 이제 트러스트, 신뢰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뭐 이것도 앞부분은 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잘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원들 간에 또 리더와 팔로워 간에 또 회사와 나 간에 신뢰가 구축이 돼 있어야 그야말로 이 회사가 날 신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있어야 직원을 몰입할 수가 있고 생산성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회사에 신뢰가 있다 또 안정감을 느낀다 하는 경우는 어떤 창의성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실패에 대해서 관용적인 거잖아요. 내가 회사에 대해서 나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안전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전도 많이 할 것이고 도전을 많이 하면 당연히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신뢰는 그 비용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따질 게 없잖아요. 신뢰가 있으면 말 한마디면 뭐 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당연하게 회사 내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런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비빔밥의 참기름이에요. 그렇죠. 그 비빔밥에 참기름 없으면 비빔밥입니까? 근데 그 참기름 하나만 좋아도 엄청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신뢰의 힘이에요, 여러분. 의심하고 체크하고 하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경쟁 상대 밖에 있는데 안에서 그런 거 신경 쓰게 된다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신뢰를 구축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리더가 팔로워를 신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신뢰해 줄 때 또 신뢰한다는 그 믿음을 느꼈을 때 직원들은 몰입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그 내용입니다. 책이 되게 얇아요. 책 제목이 뭐였죠? 정확하게? 존중하라. 책이 얇고 되게 시사점이 많이 줄 수 있는 그리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아마 리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리더는 다 읽어야 되고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되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앞부분의 성과 보편제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약간 너무 그걸 믿지 마시고 그거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책을. 그거는 이제 조직만 다르니까. 근데 그 외에 존중 모델은 모든 인간이라면 그거는 뭐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그 동아리에도 일반 그 독서 모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이 조직원들이 어떤 자기 조직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존중 모델을 실천해 보시게 된다면 뭐 생산성을 떠나서 그 조직원들로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일이 인생의 반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2부에 걸쳐서 존중하라 책을 했습니다. 2부에 걸쳐서 존중하라. 한큐 강의. 오늘 2큐에 끝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지. 2큐에 끝냈고 2큐 강의로 또 신 박사님께서 또 자기 경험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신나게 떠들어서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경청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제가 제 얘기만 똑같은 거 인여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한 거였죠? 옛날 때 했던 거예요. 옛날 때 했던 건데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을 갖고 계시고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2큐가 된 이유가 또 한 큐를 담당하셔가지고 2큐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일하는 일터가 좀 행복한 일터. 저 인생 공부가 그 제가 솔직히 좋겠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마지막을 하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되게 높게까지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의 오너들을 만나는 게 제 꿈이에요. 10명 만나면 하나만 바꿔도 그래서 그 기업의 문화가 바뀌고 그럼 다른 오너들도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